오늘 공부할 거 자료 나누어 드렸습니다. 세입자라는 세입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세입자인데 세입자가 중요하냐? 매우 중요해요. 경매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입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낙찰 받으면 임대인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들어가서 사실 수도 있지만 세를 주고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월세나 전세나.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해요. 이걸 임차인 세입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지금 개정하겠다고 난리죠. 개정한다라는 것은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전세가가 너무 오른다? 아니면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집주인이 너무 횡포를 부린다? 뭐 이런 정도인데, 자, 그 법으로 바꾸는 거는 또 바꾸는 거고, 기본적인 내용은 어쨌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를 투자한다 그러면 모르셔도 돼요. 토지에는 거의 세입자가 없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배운다는 것은 건물의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 그런 의미이고, 그 주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물건을 낙찰받아야 되잖아요. 거기 아주 위험한 문제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말고 그림을 새로 하나 해서 만들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게 세입자예요. 세입자. 이제 세입자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임차인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 임차인의 반도쪽에 누가 있냐면 주인이 있죠. 집주인이 있어요. 임대인이라고 하죠. 법적으로. 그렇죠? 이 두 사람만의 관계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 또 누군가가 개입을 해요. 이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채권자. 그렇죠? 특히 경매 물건은 채권자가 있으니까 경매하는 거잖아요. 이 채권자가 누가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 그죠? 은행. 그 다음에 개인적인 채권 채무도 있을 거예요. 감유. 그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카드 대금이나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거나, 그죠? 월급을 못 받았다거나 이런 게 일반 채권이에요. 월급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법으로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만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집주인은 빚쟁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경매 나온 물건에 있어서 집주인은 빚쟁이죠. 임차인한테는 어떤 빚을 졌나요? 보증금이라는 돈을 받았죠. 그죠? 은행에 돈을 빌렸거나 개인적인 빚을 안 갚았거나 국가에 세금을 안 냈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 주인의 집을 처분하는 게 경매잖아요. 근데 여기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보호해줘야 되나? 특히 이 두 개의 권리가 맞부닥 쳐요. 누구를 보호해줘야 되나? 그 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경제가 매우 중요하니까 원칙이 있어요. 모든 세계 경제 자본주의 국가는 이 원칙을 따릅니다. 권리가 앞서는 걸 먼저 보호해줘야 돼요. 맞죠? 권리가 앞서는
쪽을 먼저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이 권리라는 게 드러나 있어야 돼요. 이 근저당은 드러나 있죠? 맞나요? 등기부에. 그죠? 가압류도 드러나 있어요. 압류도 드러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압류하기 전에는 사실 몰라요. 세금 안 낸 게 있기는 있는데 그 세금을 받을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걸 겉으로 드러낸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제 공시라고 하죠. 뭐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권리는 남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야만 보호를 받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권리를 드러내나? 우리나라는 그죠? 자본주의 국가이긴 한데 이 임차인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특히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예외적인 규정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게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겉으로 안 드러나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임차인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뭐가 있겠어요? 그게 전입이에요. 아셨죠? 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안 되면 보호가 안 돼요. 집주인이 부자라면 그하고 상관없이 이사갈 때 돈 돌려주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경매를 전제로 합니다. 경매를 전제로 하면 전입이 안 돼 있으면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근데 이 임차인의 전입만 돼서 이걸 보호해 주기에는 이게 좀 투명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더 확실한 거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게 확정이에요. 네, 오늘 공부하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자, 세입자는 전입하고 확정을 받았다. 그 다음에 집주인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근저당 설정을 했다. 그 누구를 먼저 보호해 주나? 먼저 권리가 돼 있는 것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근저당은 등기부에 설정된 날짜고 등기부 보면 세입자는 전입된 날짜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 세입자가 완전히 보호를 받으려면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저 뒤에 가면 2페이지 가면 메뉴에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2페이지 메뉴에 자,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임차인은 권리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전입하고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다른 채권자는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이 누구를 먼저 보호해 주냐는 이 권리의 순서가 어느 게 빠르냐에 달려 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 여기서는 전입만 따져요. 전입한 날짜가 집주인의 채권자, 근저당, 가압류, 압류보다 이게 빠르면, 이게 빠르다는 표시예요. 빠르면 우리는 이러한 임차인을 대항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항력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이게 여러분 경매하는 동안에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대항력. 대항력. 이 말은 이 임차인이 마음만 먹으면 경매 물건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요. 마음만 먹으면 안 비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낙찰을 받아도. 이게 이 말의 의미가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이런 의미예요. 난 계속 여기 살 거야. 아니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어.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매우 또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임차인의
보증금을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는다 이 말이에요. 보증금을 보호받아요. 이 보호받는다는 단어를 이걸 구분해서 하면 첫 번째는 법원에서 돈 받으면 되죠. 그걸 배당이라고 그래요. 법원에서 돈 받는 게 배당. 이제 배당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쨌든 그 배당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못 받으면 인수예요. 이게 여러분이 인수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무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차인의 전입한 날이 이 등기부상에 있는 이러한 권리보다 먼저 들어와 있다면, 임차인의 전입이 빠르다면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 이 대항력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무르줘야 돼요. 요 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저 뒤에 보면 어떤 그 건물이 경매가 나왔는데 그 안에 누군가가 살아요. 누군가가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주인일 경우도 있죠. 주인의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주인의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주인은 나가야 돼요. 물론 안 나가려고 버티겠지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면 임차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4페이지 아래쪽에 어떤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거기 누군가 살아. 그 사람이 주인이냐 임차인이냐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연습을 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걸 하시고 5페이지 가면 주인이 아닌 누군가가 사는데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군가가 사는데 그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돈을 법원에서 받냐 아니면 내가 물어줘야 되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그 세 가지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법적인 이런 내용이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데 있어요. 공부하는 양이 그래서 무지 많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1시 반 정도에 대학 끝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 먼저 얘기할게요.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세입자를 보호해 주려고 해요. 집주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에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 세입자는 어떤 경우에 보호를 받나? 그게 요 내용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나중에 오늘 보기에는 시간이 없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봐야 돼요. 쭉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어려운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법이 여러분이 경매하는 동안에는 매우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법의 3조에 요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차는 자, 어떤 권리가 보호되려면 등기가 돼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임대차는 등기해도 돼요.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기를 안 해도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요런 경우에는 보호해준다는 얘기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 임차인이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인한테 열쇠를 받아야 돼요. 세입자로서 인정받는 거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보호를 받는다. 근데
여기 날짜가 있어요. 전입한 날짜부터가 아니고 그 2일부터예요. 2일. 다음날부터예요. 다음날 0시부터예요. 예를 들어서 19일 날 계약하고 전입했다. 그러면 20일 0시, 새벽 0시부터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차인이 보호를 받는 거는 당연히 계약이 돼 있을 거고 이때 이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데 반드시 전입과 점유를 해야 된다. 여기 인도라는 말이 있죠. 인도가 점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전입이에요. 아시죠? 전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보호를 받는데 근데 이 전입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전입이 근저당이나 감유보다 하루라도 먼저 돼 있다면 우리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이미 집주인이 돈을 빌린 게 있어요. 건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린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예요. 근데 3억짜리 집에 돈을 한 1억 빌렸어요. 그럼 세입자가 1억에 들어가도 되겠죠? 3억짜리 집에 이미 돈을 1억 빌렸어요. 근데 보증금 1억 주고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대신 전입을 해야 되고 저 뒤에 가서 확정이라는 걸 얘기할 텐데 확정을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제일 중요한 건 전입 안 되면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항력은 뭐냐? 그러니까 이미 돈 빌린 게 있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가는 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등기 볼 때 보니까 아무런 근저당이나 감유나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우리가 물어줄 일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안 물어줘도 돼요. 돈을 받고 못 받고는 법원에 달린 거고 아니면 전 주인이 물어줘야 되는 거고 낙찰자가 물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어요. 대항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매끄럽게 내보내나 안 사고 내보내나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을 받냐 못 받냐 못 받으면 내가 물어준다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서 그래서 세입자는 요 세 가지 당연히 계약했겠죠. 그리고 보증금이 있겠죠. 우리가 물어준다는 거는 보증금을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이 있으니까 물어주는 건데 자, 요게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과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 전입이 제일 중요하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법을 바꿨어요. 예외 규정을 뒀어요. LH공사라고 아시나요? 네, LH공사라고 있어요. LH공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토지주택공사인가요? 이름이? 주택토지공사인가요? 네, 헷갈리네요. 아마 토지주택공사가 맞을 거예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죠? 집 지어서 공급하는 거죠. 근데 주로 아파트겠죠. 아파트를 공급해요. 지어서 공급하는 거. 택지도 공급해요. 그죠? 택지 개발해서 공급하잖아요. 단독주택지나 상업지를 공급.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임대용 건물도 지어서 공급해요. LH 임대용 건물 많잖아요. 아파트. 이것도 있어요. 일반인의 건물을 빌려서 이거를 못 사는 사람한테 이걸 사르라고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LH가 이런 일도 해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있는데 LH가 나한테 빌려주면 그걸로 자기들이
또 다른 누구한테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임차인이 누구냐? LH예요. 임차인. 여러분이 건물 주인인데 LH가 와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 주려고 하는데 일단 나하고 계약하자 이러면 여기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LH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LH는 전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 전입이 뭐죠? 주민등록 전입이에요. LH는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LH가 이거를 빌려서 또 다시 이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못 사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 LH가 전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요 사람이 전입하면 LH가 전입한 걸로 한다라고 법을 바꾼 거예요. 법을 바꾼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자료에 여기 예외라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이죠? 예외. 그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서 LH공사가 임차인이 될 수 있는데 그때 LH가 보호받으려면 LH가 다시 누구한테 주는 그 세입자가 전입하면 LH가 전입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걸 또 더 확대시켰어요. 중소기업도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09의 1249 있습니다. 사례를 볼게요. 09의 1249 네, 09 오래된 사건이네요. 09 이거 아닌데? 자, 이걸 설명을 할게요. 구씨가 집주인이에요. 여기에 외환은행이 은행 직원을 위해서 이 집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지금 외환은행 없어졌죠?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외환은행이 자기 은행 직원을 위해서 구씨하고 계약해서 1억 천에 계약해서 이 집을 얻었는데 08년 10월달 전입했다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외환은행은 전입이 안 돼요. 그럼 이건 누가 전입한 거냐? 직원이 전입한 거예요. 그럼 직원이 세입자냐? 직원이 세입자 아니에요. 외환은행이 세입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요것보다 앞서니까 대항력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 안 물어주고. 이거 안 물어줘요. 인수. 물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 물어줘도 돼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 우리 학원에서. 자, 그런 걸 의미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외의 중소기업은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나요? 외환은행은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이걸 낙찰 받은 이때는 오래됐죠. 10년 전에. 그때는 이런 법이 없었던 거. 자, 어쨌든 외환은행은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예외가 적용 안 되는 그런 쪽이었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15타경 8653 이렇게 많은데요. 이거 볼게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당시 집주인하고 박 씨가 이렇게 직접 계약한 게 아니고 강 씨하고 LH공사가 계약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박 씨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이 사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LH에서 7천만 원 주고 빌려서 이 사람한테는 뭐 돈을 월세를 아마 조금 받을 거예요. 이자 쪽. 그러니까 LH가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데
이때 이 LH 대항력은 이 사람의 전입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아닌가 보네. 예. 하여튼 여기서 전입이를 한 거는 뭐냐. LH가 다시 준 세입자가 전입한 그날짜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주택공사는 아까 외환은행하고 다르게 대항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LH만 있는 게 아니에요. SH도 있어요. SH 들어봤죠? 경기도에도 경기도공사라고 있죠. 경기도 공사인가? 경기도 주택공사인가? 예, 그런 것도 예, NH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대항력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대항력이 뭐냐? 어떤 건물에 전입한 사람이 임차인일 경우 그 임차인의 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은 전입만으로 따집니다. 이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그 물건의 등기 부상에 가장 앞서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보다 앞서면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 대항력이 있다라는 말은 법원에서 해당을 다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 받으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낙찰받으려고 하는 물건에 누군가가 살면 그 사람이 임차인이냐 대항력이 있느냐 해당을 받냐 못 받냐를 꼭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부닥치는 얘기예요. 경매를 하겠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파트 또 때로는 빌라, 오피스텔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요즘 안산이 좀 많이 올랐다는데 앞으로도 좀 더 오를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주목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소형이니까 만만하고 그죠? 가격도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면 박씨, 이씨, 자 주민등록된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누가 문제가 되나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러니까 2002년 9월 16일보다 앞서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누가 앞서죠? 이다희는 문제가 안 돼요.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박춘석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박춘석이가 임차인이냐? 소유자 가족일 수도 있지 않냐? 네. 근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훑어보면 소유자의 정효단하고 같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고 소유자의 남편인 것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효단의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부부간에는 이혼하면 성립해요. 이혼한 때로부터.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없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부부면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기록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거를 밝혀내야 돼요. 가족인가. 가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입찰해도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찰해도 돼요.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가격만 판단하면 되고. 두 번째 볼게요. 이게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자, 이거를
고민하면 되죠. 평택이 한 3, 4년 떨어지다가 최근에 분양권, 미분양 된 것들, 또 분양권 신축 위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석 달? 그래서 2~3달 전에 투자하신 분들 벌써 꽤 올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가지실 텐데 볼까요? 좀 큰 평수예요. 가격은 큰 평수 치고는 안 비싸죠. 좀 오래된 아파트. 자, 여기에 누군가가 사는데 전입은 11년도에 했대요. 11년도에는 이 집을 산 시점보다 조금 더 앞서는데 김씨가, 그죠? 그리고 이 김씨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건 16년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앞서죠. 훨씬 앞서. 근데 1억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강씨가 임차인이 맞다면 대항력이 있어. 배당을 받고 못 받고는 아직 안 배웠어요.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배당은 이 2개가 다 빠르면 배당을 받아요. 근데 확정이 무지 늦죠? 이것보다. 그래서 배당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럼 이걸 물으셔야 된다. 1억. 안 들어가면 돼요. 그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가짜가 아닐까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가짜면 안 물어줘도 되겠죠? 물어준다면 얼마에 들어가요? 이게 집값이 3억이라면 이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손해예요. 그죠? 1억 물어줘야 되니까. 근데 한 번 더 떨어지면 1억 5천 되거든요. 그럼 1억 물어줘도 돼요. 그죠? 근데 안 물어준다면 이번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매우 중요해요. 저는 가짜라고 보는 근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세입자로서 10년 동안 사는 게 쉽지가 않다. 그죠? 집주인이 이 집을 사기 전인것도 한 달 전에 이미 들어왔다. 1억이면 그 당시 집값으로 봐서는 너무 싸게 들어왔다. 그죠? 진정한 임차인인데 왜 확정을 최근에 받았을까? 그죠? 아니,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삼성화재는 깐깐한 삼성화재가 어떻게 대출을 한 번, 두 번이나 빌려줬죠? 이 2번 다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등기부를 봤어. 1억 빌려주고 1억 1천을 빌려줬어요. 그죠? 4월 달에 빌려주고 6개월 있다가 또 빌려줬어요. 이게 세입자면 삼성화재가 그렇게 돈을 안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위험해 이러면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를 판단하는 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 이게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데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물건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먼저 어떻게 조사하나? 삼성화재 물어본다? 그죠? 삼성화재. 돈 빌려준 삼성화재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 내용을 알고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2억 1천만 원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성화재에 물어본다. 대답을 잘 안 해줘요. 김보람과 강문영이 친족 관계인지를 밝힌다. 어떻게 밝히죠?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본다? 네,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관계를 여기서 어느 정도는 좀 찾았어요. 그 전에 주인이 김보람이 이 집을 사기 전에 강씨가 주인이었다라는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김보람이 이 집을 사고 주소가 여기였다. 같은 302호. 같이 살았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능성.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좀 더 깊이 있게 확실한 거를 찾아야 돼요.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관심 있는 분은 조사하셔도 돼요. 자, 세 번째 묶어 볼게요.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이 가짜 임차인 이런 내용을 잘 밝히면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서 오르는 것도 수익을 내는 거지만 싸게 사는 것도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는 싸게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633, 4643 볼게요. 마장동에 자 이런 집값이 서울의 집값이 두 번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문제예요. 2013년 8월 달에 전입했으니까 그죠? 이거보다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음이에요. 대항력 있음. 그죠? 진짜라면 대항력 있어요. 근데 가짜일 수도 있지 않냐? 뭐 13년에 들어왔고 대출이 이렇게 여러 번 나가. 근데 이게 은행 대출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채업자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짜라면 특별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진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인 근거를 찾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세입자가 이승규였어요. 이전에 경매를 한번 했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2억 4천이요. 맞죠? 네, 마장동. 이렇게 한번 경매를 했었어요. 하다가 이게 낙찰되고도 스톱됐어요. 취하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데 여기의 기록은 2억 4천이다. 확정도 제때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 가짜 아닐까? 이러고 입찰을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2억 4천인데 죽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판단하시는 건 아주 위험해요. 네 번째 54191은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고담 사건 4897 요거를 이게 여러분 숙제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누군가가 맞죠? 부산 물건 올리신 분 있죠? 네, 숙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평가된 거 찾을 때 저평가된 거예요. 4억 5천이면 저평가됐죠. 5층 102평방 뭐 나쁘지 않아요. 바다가 보일까를 잠깐 봤는데 바다는 안 보이겠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5층이어서 앞에 산이 가릴까? 아니면 산이 안 높아도 이게 여기 아파트가 요 아파트거든요. 이거 좀 가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 향수기가 중요해요. 향수기. 남자들 좋아하시잖아요. 향수기. 영화에 무슨 영화였나요? 살인의 추억. 예. 그 향수기 나오죠? 자, 이 내용만 봤으는 대항력이 있다예요. 가족이 아니라면. 물어줘야 돼요. 근데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오래 살았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죠? 농협에서. 이런 걸로 봐서는 가짜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등기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세입자였어요. 황숙이가. 그죠? 전세권자였어요. 2억 3천. 그런데 아까 그 새 주인이 집 살 때 요거를 지웠어요. 같은 날 12월 18일 날 요거를 지웠어요. 지우고 이사 갔다는 얘기인가? 근데 아직 여기 남아있는데 11월 18일 날 지웠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 전에 전세권자로 살았잖아요. 왜 지웠을까? 지우고는 아직 살고 있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재계약? 굳이 지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전세권을 지울 이유가 없거든요. 남편 이름으로 사버렸나? 어때요? 네. 남편 이름으로 샀지 않을까? 네. 자, 그리고 그걸 지워야 대출이 나옵니다. 그죠? 세입자로 살다가 집주인이 집 팔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버리자. 그리고 자기 전세권 지우고 농협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자기 돈 2억 3천 빼고 주인 돈 주면 되잖아요. 그죠? 대출 받아서 충분히 주고 남는 거죠. 그랬지 않을까?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조사해야 돼요. 어떻게 조사하죠? 농협에 물어본다? 가서 부인이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할 때, 이제 여러분, 현장 답사 가서 질문할 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관리실에 가서 누가 살아요? 이러면, 집주인 살아요? 그러면, 그죠? 예. 아니면 여기 가서 초인종 누르고, 향숙 씨 찾으러 왔어요. 그럼 뭐 안에 뭐 대답할까? 무슨 일로 그러나? 그분이 소씨 부인이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름 방학 때 가서 초인종, 여름 방학은 아니죠. 지금 가야 되니까. 가서 저녁에 가보니까 뭔가 애가 나와요. 니네 엄마 이름이 향숙 씨니?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아버지는 소씨네? 그게 확인이 돼야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합리적인 추정은 가능해요. 근데 위험하죠. 근데 그걸 이번에 해야 되나? 그게 좀 애매해요. 그죠? 실수요자면 이번에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떨어지면 떨어질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부산이 요 옆에 있다면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2차례 해도 되는데 워낙 거리가 있어서 저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예. 근데 이런 걸 이제 재미로 보면 재밌는데 이게 이제 내가 투자할 때는요 머리치가 나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죠? 실제 이런 내용은 우리 학원은 거의 뭐 일상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요즘은 이거 아니어도 돈 벌기가 좀 쉬웠죠. 최근까지. 갭 투자가 워낙 승행해서 뭐 굳이 머리 안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안 해도 됐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런 걸 계속 찾아요. 그리고 회원들한테 이런 걸 권하죠. 숙제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